한일 관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오랜 기간 역사 문제를 겪어온 데다가 최근엔 국제 무대에서 다양한 국면을 맞으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아베 내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를 반등시킬 재료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역시 한국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반등 모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사라진다. 일본 선제 공격하자. 아베 내각은 자국 안보의 불안함을 재료로 군사력 강화를 하려는 야욕을 오랜 기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각 지지율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사연임을 노리는 아베 총리에 의해 적극 추진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이것을 한국과 관련된 이슈와 밀접하게 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서 보도가 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옵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관련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오랫동안 이뤄졌었는데 이제 그것이 미 국방부까지 관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쳐 있는 미군을 순환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일본과 괌 등에 재배치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 금지안을 미 의원들이 발의해 통과시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있지만 이 법안에는 행정적 예외 사항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본은 여기서 놓치지 않고 자국의 역할을 적극 강조합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이 한국의 공세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일본에도 안전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이 적극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주변국들을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일본은 이번 달에 발간된 방위 백서에서 북한이 일본을 핵 공격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북한이 실제 상공을 지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본도 그에 관한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일본 언론들이 강조하는 점은 중국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케이는 중국이 일본을 얕보고 있다면서 중국에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며 군사력 증강을 논합니다. 생각후 열도를 지키는 것은 일본의 가장 큰 당면한 과제이므로 국방력 증가는 필연인 것입니다. 여기에 고노다로 방위상은 적극적인 방어 능력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면서 헌법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속내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전쟁 가는 국가로 가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오히려 내심 반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은 점점 군비 강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인데 일본이 미국에서 무기를 들여와서 군사력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미국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과 북한 등을 견제하기에 좋은 옵션도 되는 것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F-35 105대를 일본에 판매하는 최종 승인을 완료하면서 이는 미국 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에도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군이 묵인하는 일본 군사력 강화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고 가장 걸리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 전쟁 관련 일본의 헌법 개정인데 이는 곧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을 헌법 개정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온전히 중국과 북한만을 경계하려고 하는 개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은 비상식적으로 한국의 수출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독도 분쟁 등 끊임없이 한국과 마찰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군사력이 충분히 확장되는 순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자명하며 그 가운데 한국 카드는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점점 감축된다면 오히려 미군 없는 한국 땅은 북한,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노림수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아베 내각에 있어서는 일종의 호재이기 때문에 내심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명칭을 동해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해가 동해가 될 것이다. 일본 우익 언론은 연일 한국이 최근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눈에 띄고 있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합니다. 최근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의 WTO 총장 이프부는 일본이 사활을 걸고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국제 무대에서 총장들을 국가 간에 돕는 일은 있지만 낙선 운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만 일본은 한국 후보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매 운동과 같이 한국에 대한 보이콧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한국에서 절대로 WTO 총장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전 세계의 한국 WTO 낙선 운동의 재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본해가 동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반기문 총장의 예를 기억하자는 것인데, 반기문 총장이 과거 유엔 근무할 때 그는 한국 서울에 오케스트라를 유엔에 초대했으며 팜플렛을 배포했는데 그 지도에서 일본해가 동해로 표기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명백히 국제 룰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 자국의 지도를 배포하면서 동해로 표기한 사실을 봤을 때 유명희 본부장이 WTO 총장이 된다면 세계무역기구의 공식 지도에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총장 재직 당시에 한국의 뮤지컬 안중근 공연에 각종 유엔 대사를 초청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정치적인 요소를 국제 무대로 끌고 나와 전 세계의 질서를 흐트려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명희 통상본부장이 WTO 총장이 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총장의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유명희 통상본부장의 나이가 반기문 총장보다 젊은 것도 악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 총장의 경우에는 유엔 총장을 62세에 취임해 결코 한국의 공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WTO 총장을 마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직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WTO 총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규제 소송을 비롯해서 각종 안건에서 일본이 불리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별하별 생각을 다해가면서 절대로 유명희 총장은 안 된다고 가정합니다. 또한 한국은 수출규제 문제를 국제 안보 문제로 연결시켜서 지소미아를 파괴하려고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동북아시아 안보를 우려하는 미국이 가장 크게 당황했으며 그들의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식입니다. 일면 미국조차 크게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의 한국이 국제 무대에 수장을 해서 되겠냐는 것입니다. 미국을 크게 신경 쓰는 일본은 또한 WTO의 후보 중 아프리카 케냐 후보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케냐는 중국의 많은 지원을 받는 국가인데, 그렇게 되면 WTO는 중국의 뜻대로 휘둘린다며, 이는 미국이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WTO 총장이 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대하는 한국을 미국도 역시 반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면에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정황이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 주일 미군도 철수시킬 생각.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일본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면 자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내심 바라는 면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철수도 고려하는 모양입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일 미군 주둔 경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80억 달러 약 9조 6천억 원을 요구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트럼프 씨의 진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16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6월 하순에 출판한 회고록에 작년 7월 자신의 일본 방문 때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장에게 주일 미군 주둔 경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액을 전달했다고 썼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주둔 경비 전체의 50%를 덧붙여 올린 금액이라고 회고록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지키는데 미국이 이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일 미군 주둔 경비 요구액을 산정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막상 일본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으로 트럼프 아베 정상 간의 친분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는 규모에 맞게 훨씬 큰 이익을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라는 트럼프 동맹 공식을 여지없이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일은 일본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일본도 연간 10조 원의 방위비를 지불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주는 방위비 스트레스는 트럼프 대선 전까지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은 한국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관련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도 일본의 최우선 동맹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과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견제하거나 비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려는 한국을 온갖 견제 수단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전인수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술규제로 연결시켜 국제법을 무시한 자신들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는 WTO 총장이 과연 자질이 있겠냐면서 끊임없는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유네스코에 강제징용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전시관에는 오히려 군함도 전체를 왜곡 날조하고 있습니다. 9월 1일은 1923년 일본 간토 지방에서 일어난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6천여 명의 조선인들이 일본 정부와 경찰에서 개입한 유언비어 조작으로 엄청난 학살이 자행된 날이기도 합니다. 도쿄에서는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있는 도립공원에서 매년마다 추도식이 열립니다. 그러나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교묘한 방법으로 추도식을 방해하면서 허가 신청도 거부해 왔습니다. 3일 허가를 겨우 받았는데 오늘 극우단체가 또 방해 모임을 공지했습니다. 눈물의 추도식이 험난하게 시작은 했지만 코이케와 극우단체의 준동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 역사의 진실을 조사해온 논픽션 작가 야스다 고이치 씨가 전한 2017년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에 갑자기 코이케가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모의 글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코이케는 관동 대지진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라고 넘어갔습니다. 코이케가 조선인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발표를 하자마자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같은 시간과 장소에 갑자기 진실을 알리는 위령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도쿄도의 허가를 받고 바로 옆에 극우단체의 모임이 개최되도록 한 것입니다. 30여 명이 나와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최대한 볼륨을 높여서 6,000명 학살은 날조되었다. 일본인의 명예를 지키려 한다. 등의 간판을 내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참석자들은 대동아 전쟁의 뜻을 이어나가자 사실 불량 조선인들이 약탈과 강간을 했다. 위안부와 징용공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조선인들의 폭동과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경단이 나섰다. 등을 목청 높여서 고함을 치며 추도식을 방해했습니다. 도립공원에는 1973년부터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으며 매년 9월 1일마다 추모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2019년에도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일본 여성의 바람이라는 우익단체가 같은 시간대에서 추도식장 바로 옆에서 조선인 6,000명 학살은 날조된 것이다.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등의 징후 발언을 하면서 추도식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쿄도는 추도식 실행위원회와 극우단체에게 모두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서약서를 작성해야 사용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요구를 했고 실행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지식인 100인 성명이 발표되고 3만 명의 서명을 모으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2020년 9일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점유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약서는 도의 행사 기간에는 스피커는 사용하지 않는다. 확성기는 해당 참가자들이 들을 정도로 최소한의 볼륨으로 한다. 집회 중단을 지시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른다. 다음 연도부터 공원 지역의 점유 허가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등을 맹세하고 서약하라는 것입니다. 실행위원회는 도저히 인정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폭력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코이케는 취임 이듬해인 2017년부터 역대 도지사가 보내온 추모의 글을 거부하면서 조선인의 희생에 대해 다양한 역사적 견해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코이케의 이러한 입장은 아베 정권이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태와 동일한 폭력적인 공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극우단체의 집회를 핑계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도쿄도에 대한 국내외 시민단체의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징후 발언을 옹호하고 혐한 활동을 지지하면서 역사적인 진실을 외면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서약서를 거부하면서 추도식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비판에 결국 3일 도쿄도는 도립공원에서 있을 관동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을 허가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추도식을 방해한 극우단체 바람은 즉각 방해 작전에 나설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여성 모임 바람은 10대부터 80대까지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임 소개글에는 올바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혼자서는 힘듭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과 모이면 파워도 배가 됩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제트케와 함께 혐한 활동 공동투쟁을 해왔습니다. 결국 제트케와 바람이 코이케와 도쿄의회에 로비를 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보조를 맞춘 것으로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8월 6일 현재 전국에서 정회원 572명, 남성 지원대 310명으로 회원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고문은 동풍 우메코, 회장은 시원한 바람 유키코입니다. 오늘자 공지사항에는 올해도 진실의 위령제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하겠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즉, 주도식이 도쿄도에 의해서 허가를 받자마자 주도식 방해 행사를 하겠다고 공지한 것입니다. 이 바람 단체의 사이트에는 자료실에 독도에 대한 외무성의 공식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 단체는 작년에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대에 나와서 진실을 알리는 위령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희생은 역사적인 진실이고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는 사실은 수많은 증언과 증거로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케는 일본인 희생자들을 안치한 위령당에는 희생된 분들의 무념과 유족의 슬픔에 통석의 마음이 극에 달한다 라는 추념사를 보냈지만 조선인 희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르게 보는 역사적인 관점이 있다 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겨우 추도식은 열게 되었지만 극우단체 바람난 여성들의 방해는 더 난리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위원회는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방송이라도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